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조선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계승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서강대 사학과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셨었죠. 네. 그리고 올 2월에 정년퇴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학교를 떠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연구와 강의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더니 교수님의 정년 퇴임식이 꽤 화려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게 사과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즘의 문화가 그런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 송별회가 역사 콘서트로 꾸며졌었다고요? 네. 예.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중요한 건 아닌데요. 네.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기타를 독학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좀 하기도 했는데 해서 어떤 대학원생이 이왕 은퇴하시는 김에 그냥 이렇게 강연 한번 하시는 것보다 평소에 기타 연주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역사 콘서트 같은 거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처음엔 됐다 그랬는데 또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지막이니까요. 한번 했습니다. 네. 아니 이 역사 콘서트 초대장이 공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다 그래요. 그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보면은 이제 토크 콘서트, 기타 연주, 계승범의 순간들로 이어지는 기념 행사를 통해 한 연구자의 시간과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지만 기억은 함께 할 때 완성된다는 마음으로 부디 참석해 주시오. 뜻깊은 순간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보고 진짜 기분 좋으셨겠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이거는. 네, 학생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으셨었나 봐요. 아니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 것으로. 자, 교수님의 전공 분야는 조선시대사입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시기나 특히 인물에 관심을 두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보통 역사는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물결이 굽이치는 곳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마찬가지로 뭔가 좀 격동기라거나 뭔가 좀 전환기라거나 그런 시기에 관심이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고려 말기 조선 초기, 임진왜란 병자호란, 개항기 그런 데 관심이 있고 개인적인 인물보다는 저는 좀 집단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퇴계 이황 이렇게 개인 인물보다는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한 양반 사대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조선 그러면 선비가 떠오르는데 선비군, 그 선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해서 주로 이렇게 좀 개인보다는 인물군에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그 인물군이 가진 특징과 어떤 공통점을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당시의 사회 구조를 좀 잘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문명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그 조선 왕조의 진화 과정을 좌우할 정도로 그렇게 한 사람의 좌우되는 그런 그 초기 국가 형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 최고 지배 엘리트들 그들의 관심이 많은 거죠. 네. 자, 그런데 또 긴 한국사 중에서도 조선시대를 연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처음엔 좋아서 한 건데요. 근데 그냥 좋아서 했어요. 그럼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근대식의 역사를 할 때는 중세를 암흑기라 그러고 근대를 굉장히 문명 개화된 시대로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와 현재를 단절함으로 해서 근대를 축혀 세우는 건데 지금 포스트 모던 21세기 역사학에서는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데 많이 합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역사를 봐도 한번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때 당신의 모습과 지금 현재 40살이 된 당신의 모습을 비교할 때
완전 별개냐? 아니죠. 그렇지가 않고 네. 우리가 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도 있듯이 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요새 전 세계 역사학은 단절성보다는 연속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엄청나게 급변하는 현대 사회인데 그 밑바탕에 그 중세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시대의 그 공통 분모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고 네. 실제로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근현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시기도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조선의 역사를 근현대, 현재와 또 미래를 연결해 주는 네.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뭐 그렇죠. 보고 계신 네. 거죠. 한 사람의 생애도 생애 주기별의 차이점이 있지만 사실은 전 생애에 걸쳐서 그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죠. 네. 아, 요즘 보시면 K컬처가 온 지구상에 굉장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해외 팬들이 우리의 사극을 보던 것들은 꽤 오래전의 일이기도 한데 요즘에는 뭐 K-팝, 뭐 K-드라마, K-영화, 뭐 패션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 그리고 왕실의 복장, 또 선비들이 쓰던 갓 이런 것에까지도 굉장한 뭔가 힙하다? 요즘 말로, 요즘 그렇죠.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이거 정말 힙한 문화인데? 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역사 전공자로서 이런 어떤 새로운 흐름, 현상을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요. 네. 저도 뭐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정말 상전벽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문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조금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거는 네.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고대사 있지 않습니까? 고대사는 현재의 국력이 좌우한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뭐 중국도 힘이 커지니까 고대사 막 바꾸기도 하고 이 말이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게 되면 네. 과거에 좀 못 살고 가난했고 좀 속된 말로 궁상 떨던 시절도 멋있는 추억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K컬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그 국제 위상과 거의 비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저만 해도 또 한 가지는 저는 60년에 태어났는데요. 그 조선시대의 복색 그런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전 또 그리고 90년 초에 미국에 가서 15년간 미국 살다 보니까 그리고 뭐 갓을 보면 저건 뭐 좀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듯 하면서 뭔가 속에 비치는 듯 안 비치는 듯 하는 그 어떤 그 패션이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20세기 중요한 시기 전반은 식민지였고 후반은 전쟁 분단, 뭐 가난한 나라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이전 시대였던 조선 시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해도 그 세대의 그 분위기를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뭔가 K컬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예로 제가 그 딸이 하도 보라 그래갖고 몇 년 전에 그 좀비 영화인데 킹덤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좀비 영화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컸더라고요. 맞습니다. 해외 친구들도 보면은 그 영화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의상들에 대해서 해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지. 서양의 문화에만 푹 빠져있던 서양의 젊은이들이 갑자기 한국의 그 갓을 보고 도포를 보고 뭐 칼싸움을 보고 뭐 무슨 궁중복식을 보고 하니까 너무 신기해하고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식민지 트라우마가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옛것에 전통이 정말 살아난다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보는 눈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귀하게 볼 줄 몰랐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말씀 주신 대로 국격과 국력이 상승하다 보니 과거의 역사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그렇죠. 계기가 또 된 거죠. 그렇죠. 뭐 흔히 하는 얘기지만 지금 내가 잘 돼 있으면 저도 미국 유학 시절에 정말 가난했는데 고생 바가지로 했지만 지금 보면 아내와 함께 그게 좋은 추억, 좀 멋진 추억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 보려고 합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그동안은 많은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시험용 암기로서 역사를 많이 흡수했다면 이제는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좀 파악하고 그 역사적인 전체의 흐름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 달 동안 진행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까요? 예, 바로 그 조선 왕조의 한 중간 시점에서 발생했던 큰 격동이죠. 네. 그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우리 초등학생만 돼도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인데요. 전쟁은 전쟁인데 이게 과연 조선 왕조 한국 문명사의 그 진화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흔적을, 잔흔들을 우리 역사에 쫙 뿌려놨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조선왕조 최대 비극으로 꼽히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4주간 진행할 텐데, 지금 왜 이 시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살펴보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설명을 해주실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으로 임진왜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전쟁인지 전체적인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6세기 말에 이제 일본이 이제 조선을 갑자기 침공한 이런 큰 전쟁이었고, 그 전쟁이 갖는 것이 단순히 일본과 조선과의 싸움이라고 지금은 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 조선은 그 지금 북경에 중심을 두고 있는 명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죠. 그 제국의 그때 용어를 그대로 쓴다면 속국,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국제 무대에 올라가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더 강한 나라인 명나라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자주국가의 형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번국이라 그래요. 근데 번이라는 게 울타리 번자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중화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동서남북에 울타리를 치는데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북경을 지키기 위한 동쪽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쳤다, 이 의미가 단순히 조선의 땅을 뺏고 싶어,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동안 2000년 가까이 내려왔던 중원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패러다임에 대해서 도전을 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동아시아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국제전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은 학계에서는 일반적입니다. 그동안은 일본이 갑작스럽게 임진년에 조선을 친, 전쟁을 일으킨 전쟁 정도로 간편화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 안에서 뭔가 패권 전쟁, 으로 좀 확대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고, 조선은 그 격전지가 되었던 것인 거죠. 임진왜란을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 보는 게 지금 대부분의 평가가 그렇습니까?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해주시다면. 지금 국내 학계에도 그렇고요. 세계 학계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보고 그런 시각의 책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나라의 이해관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에 세 나라의 상황이 어땠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요것까지는 이제 중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평화롭게 산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질서 틀에서 볼 때 조선은
명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뭐 현재 얘기하면 또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분단된 상태 20세기 후반 전쟁 끝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지금이 가능했던 데에는 네. 미국이 구축했던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미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인데 그런 식에서 볼 때 명나라 질서가 잘 나갔거든요. 네. 마치 팩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조선은 그 명나라에 속해 있고 명나라와 아주 절친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네. 국가의 안녕을 이 명나라가 구축한 질서를 통해서 보장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한 우리 200여 년간이나 전쟁 없이 보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마치 우리가 네. 굉장히 그 화약고라는 한반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국 전쟁 끝난 이후로 70년 넘게 전쟁 없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데 그렇죠. 그래도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안일하게 빠져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그 국가 상비군을 압록강가에 그렇게 많이 주둔할 필요가 있냐. 왜? 지금 평화 시대니까. 네. 그래서 그거 뭐 10만 대군, 20만 대군,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와 10만 대군, 20만 대군 그러면 뭐 또 기분도 좋고 하지만 당시로 볼 때는 그게 코스트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그 몸으로 때워야 할 병역의 의무를 네. 이제 우리는 그렇게 군대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니네 너 군대 올 거지? 네. 그러면은 직접 오지 말고 예. 그냥 세금을 내라. 아, 이런 식으로 네. 병역의 의무를 세금으로 바꿔버리는 일을 16세기 초에 하죠. 예. 그러니까 국내 네. 상비군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약화가 돼 그러니까 있었겠네요. 혹시 모를 내부에서 발생한 밀란이나 반란 예. 그거를 진압할 정도의 최소한의 군대만 유지해도 왕조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전쟁 발발 초기에 왜 그렇게 추풍낙엽처럼 거의 뭐 일방적으로 패했냐. 군인이 별로 없는 거죠. 인구가 별로 없는 게 아니고 네. 싸울 군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래도 뭔가 그런 정세의 흐름, 네. 뭔가 일본이나 명나라 사이에 그 벌어지는 그런 어떤 패권 경쟁의 어떤 그 분위기 이런 전혀 눈치를 못 챘을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당대 명재상이었던 유성룡 저서 징비록에도 뭐 이것도 뭐 물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렇죠. 기록되어진 것입니다만 뭐 수차례 여러 번 뭔가 뭐랄까요? 징조가 있었고 그런데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는 식의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징조는 당연히 있었고요. 예. 이미 한 2, 3년 전부터 전쟁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징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명나라에서도 그런 타진을 해요. 네. 야, 이러한 소문이 있는데 니네 좀 조심해야 하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발발 한 1, 2년 전에 정말 일본이 우리를 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네. 직접 통진사까지 보내죠. 예. 가서 보고 와라. 아주 유명한 그렇죠. 예, 그래서 사건이죠. 뭐 황윤길과 김성일이 갔는데 황윤길은 칠 것 같다.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김성일이 이제 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김성일이 자기 말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변명을 하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전쟁 위험이 있어요. 우리 지금도 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칠지 모른데 가능성이 높대. 아니,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준비는 하지요. 네. 준비는 하는데 어디에 기초해서 준비하냐 하면 그렇지. 일본, 그 왜구. 일본이 우리 남쪽을 친 적이 많지.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를 또 친다고 해도 네. 뭐 삼포회란이라거나 이런 그 좀 큰 외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한 지역을 좀 침탈하고 좀 까불다가 끝나겠지. 예.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또 진압할 수 있겠지. 작게 왜냐? 해석한 그렇죠. 것이죠. 그 이전 데이터를 봐도 다 진압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침입은 할 수 있다. 인정은 했는데 침입을 해도 그 규모가 전면전은 아니고 네. 뭐 경상도나 전라도 남해안 지역을 좀 분탕질하는 수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자, 이 일본과 명나라의 상태는 어땠는지는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하의 연주입니다. 썬더 샤워. 박지하의 연주로 썬더 샤워 함께 들었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조선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공돌이님께서 임진왜란이 세계사에 있어서도 커다란 사건이었군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산님께서는 대륙과 해양 세력 간의 전쟁이 애먼 우리 땅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 비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가 그 임진왜란 발발 당시에 조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봤고 그 발생 직전에 일본과 명나라는 어땠는지 이제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일본이 이제 침공의 주체니까 예. 일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이제 우리와는 달리 중앙 집권하고는 좀 거리가 먼 나라였고요. 네. 자, 지역으로 이제 흔히 무협지에 나오는 식으로 군웅이 할거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이게 한 15세기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한 후반부터 시작해서 16세기 후반 막바지까지 얘네가 한 100년 이상 서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네. 치고받고 싸운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뭐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땅이 부족한 거죠. 싸우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죠. 네.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통일을 한 다음에 그 군사력이 뭐 이제 힘을 쓸 곳이 없으니까 네. 대체로 인류 역사에서 보면 통일을 한 다음에는 그 응축된 힘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제 내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쟁만 단순히 한 게 아니고 16세기 한창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 16세기 전반부터 중반 후반을 지나면서 일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미 16세기 때 가면은 마젤란이 이제 태평양 횡단 성공하고 쉽게 말하면 제1차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그때 발생한 건데 그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기축통화 역할을 은이 해요. 네. 실버. 네. 은이 합니다. 근데 당시 지금 학자마다 약간 통계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를 도는 은 가운데 한 30% 정도가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것은 다 동의를 해요. 이미 경제 대국이었네요. 경제 대국이죠. 예. 그러니까 기축통화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오일 달러, 예. 뭐 경제 대국인 곳이고 또 한 가지는 그 포르투기스,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미 나가사키 항에 들어오고 네. 그 앞에 인공섬도 만들고 그 이미 유럽과 교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가면 저 서쪽 끝에 어떤 나라가 있고 걔네가 지금 어떤 사정이고 이걸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네. 특히 그때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들어온 게 이제 드디어 조총, 네. 총포를 갖고 왔는데 이거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한창 싸울 때니까 네. 모든 그 다이묘들, 영주들이 자기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총 그 개발에 전부 올인하다시피 한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은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세계 거의 최강국이고 전투 경험으로 봐도 세계 최강국이고 네. 다음에 개인 화기, 총포, 총을 놓고 봐도 뭐 세계 최강이고 네.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풍신수길이 통일을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통일하는 과정에서는 자기를 도왔던 무장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그 내부의 무장들 이른바 네. 총잡이, 칼잡이들은 나를 칠 수 있는 잠재적인 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그 나에 대해 불만이 있던 마지막까지 항복하지 않고 싸웠던 서부 지역, 지금의 큐슈 지역 그쪽 일대의 다이묘들을 선봉으로 세워서
조선으로 내보내는 거고 당시 히데요시는 세계 정세를 알고 있으니까 예. 내가 이제 일본을 통일했다. 다음에는 명나라 북경을 내가 정복하고 명나라를 정복하고 저 세계를 내가 정복할 거야. 예. 그런 야망인데 망상이라고도 하는데 조심할 점은 히데요시는 망상가야. 그렇게 하면은 속된 말로 국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망상이다. 근데 우리 인생 경험을 보면 망상이 언제 나오느냐.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 망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현실적인 파워가 있을 때 네. 망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욕이 하늘을 높이 찌르던 그 시기에 이 명나라 정복에 대한 야욕이 막 함께 그렇죠. 치솟았던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임진왜란을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이라는 시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임진왜란의 초기 전개 상황을 좀 훑어볼까 해요. 네.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해서 이제 북상을 시작하죠. 근데 그 사실 예. 부산진에 상륙한 다음에 부산포에 예. 상륙한 다음에 한양에 입성할 때까지 한 20일 정도 걸려요. 네. 그러니까 빨리 올라온 거죠. 빨리 올라온 거죠. 빨리 올라왔다는 거는 저항다운 저항이 그렇게 유효 점수를 얻을 만한 저항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기습 침략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쟁의 가능성은 알고 있지만 얘네들이 와봤자 옛날처럼 네. 뭐 몇백 척 끌고 그냥 뭐 외구 수준으로 오겠지 생각했는데 온 게 너무나 많고 네. 또 조총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진 전투, 동래성 전투 굉장히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그게 사실은 부산진 전투나 동래성 전투가 다 하루 만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군을 뭐 사흘, 나흘 동안 이렇게 거기서 막고 있을 그럴 어떤 군사 전략 차원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죠. 그때 네. 용감히 싸우다가 순국하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이지만 전략적으로 볼 때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네. 그런 얘기고. 병력의 수적 열세뿐만 아니라 전략도 없었던 상황이니까 그렇죠.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사실 20일 정도면요. 예. 그냥 부산에서 이제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선비가 그러니까 쓱 걸어가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좀 부지런히 걸으면 뭐 한 열흘마다 한 열흘 만에 올라간다고도 하지만 뭐 시험 보는 수험생이 그렇게 급하게 안 올라가죠. 아니 그러니까 손 쓸 새도 없이 한양이 함락됐다는 사실이 그렇죠.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 임진왜란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예, 네. 그중에 이제 두 인물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선조와 이순신입니다. 선조는 일본군이 북상하자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정확한 평가인가요? 뭐 일부는 뭐 합당하고 예. 일부는 좀 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 네. 이제 그런 건데 일단 왕이 나라 위기에 처해서 자기 도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예. 그럼 장기판에 비유하면 증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자꾸 비난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비난하면은 부족해요.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 국가적 이게 개인과 개인의 뭐 주먹 싸움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면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초기에 우리가 너무나 상황이 불리해요. 그러면 거기서 방어할 수가 없는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한양성을 사수하다가 네. 왕이 죽거나 왕이 사로잡혀 있는 게 그러면 좋단 말이냐. 그 이런 제가 전략적으로 반문을 보았을 하죠. 때, 예. 그거는 전략 상중 하중의 하책이죠.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도망갈 데가 없으면 모르는데 도망갈 데가 있으면 네. 일단 한양을 포기하고 도망가야 하는 거예요. 후퇴를 하고 도망가면서 거기서 전략을 뒤늦게나마 전력을 수습하고 뭐 준비를 해가지고 반격을 할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근데 만약 당시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군주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도 버리고 백성도 버리고 도망간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엄청난 동요와 그렇죠. 뭐랄까 상실감, 분노가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바로 그게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예.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태를 보이며
도망했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작전상 후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에 처하면 작전상 후퇴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서 네. 우리가 그것 가지고 비난할 수가 없는데 선조는 외적이 지금 바로 코앞에까지 올라와서 정말 나라가 좀 왕의 안전이 좀 위험할 수가 있다. 네. 그럴 때 마지못해 후퇴하면서 뭐 싸움을 독려하는 게 아니라 예. 신하들이 그래요. 전하, 물론 뭐 비상시가 되면 당연히 파천을 하셔야 하지만 뭐 벌써부터 가십니까? 그런데 선조는 이제 뭐냐면은 신립 장군이 이끌던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 탄근대에서 너무 허무하게 패한 소식을 듣고 선조는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고 불안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충주에서부터 한양까지에는 아무런 방어 시설이 없거든요. 네네. 너무 불안한 거예요. 희망이 없었네요. 근데 사람이 우리도 그렇지만 뭔가 불안감에 쌓이면 바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로 그 소식을 듣고 다음날 새벽에 떠나요. 떠났는데 떠나도 개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성의 군민들이 울적하지만 왕을 환영합니다. 네.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그 지역에 노인네가 나와서 뭐라고 물어보느냐. 예. 전하, 개성은 안 버리실 거죠? 아이고, 어떡합니까?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예. 근데 안 버리요 했어요. 네. 근데 밤에 도망가요.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예. 텅 빈 한양에 일본군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개성도 불안하네. 그렇죠. 바로 도망갑니다. 다음에 평양성에 들어갑니다. 예. 평양의 군민들이 물어보면 첫 마디가 뭐겠어요? 전하, 평양성은 바로 남쪽에 대동강이 흐르고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지키실 것이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안 간다. 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박수치죠.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애들이 개성을 함락하고 북상 중이네. 밤에 도망가는 거니까 왕이 평양성 북쪽 문으로 빠져나간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평양 군민들이 길을 막아요. 어가를 막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군의병, 경호원들이 나가서 막는 평양 군민들을 칼로 몇 명을 베어 죽이고 그걸 뚫고 북쪽 문으로 도주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소문이 다 퍼지죠. 그러니까 작전상 후퇴했다 그러면 아무도 그것만 가지고 선조를 비난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최고 통수권자가 이거는 뭐 자기는 후방에 가 있더라도 네. 작전 계획을 세워야 그럼요. 되는데 예. 얘는 도망가고 싶은 거고 나중에 얘는 이제 평양을 나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예. 뭐라 그러냐면 선조가 나는 이제 이해까지 됐습니다. 조금만 가면 압록강이에요. 예. 선조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조선군을 믿을 수가 없고 나는 그래서 천자의 나라 명나라로 망명하겠다 그래요. 즉 압록강을 건너가겠다는 거지. 신하들이 뭐 쌍수로 반대하는데 선조가 고집을 핍니다. 그러면 선조가 한 말이 뭐냐 하면은 어차피 외적을 막을 길이 없는데 나는 그러면 외적의 칼에 죽느니 나는 천자 중화의 땅에서 죽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도 의심하죠. 네. 쟤 혹시 일본과 내통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빨리 후퇴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조가 비난받을 짓을 많이 했는데 이건 바로 이런 점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장사미사끼리 모여서 이제 선조를 흉보더라도 좀 약간은 한 단계 수준을 높여서 왜 선조가 욕을 먹는가? 이거는 단순히 도망갔기 때문이 아니고 이게 작전상 후퇴하고는 너무가 거리가 먼 너무나 자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치졸한 도주였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게 사실에 부합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군주로서의 정말 자격이 하나도 그렇죠. 없었던데. 그런데 임진왜란 과정에서 이제 선조는 그렇게 명나라로까지의 망명까지 생각했었지만 그 당시 활약했던 조선의 수군이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네. 활약을 하지만 뭐 아주 뭐 유명한 대사도 있죠. 예, 정말 뭐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12척의 배가 이게 남아있다라는 말까지 남기면서 정말 굉장한 활약을 벌였었는데, 그런데 이 수군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명나라가 참전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명과 조선의 관계를 좀 짚어보면서 명나라가 참전하게 된 이유를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먼저 정명가도라고 해서 뭐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조선하고는 원한이 없으니까 예. 너네는 그냥 길만 비켜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히데요시 애초에 전쟁의 최종 목표는 명나라 정복까지는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나라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당시 중국 사람들의 인식에 이 한국인들, 조선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구려의 후예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네. 너무나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애들인데 이게 전쟁이 나고 뭐 20일 만에 한양을 함락당하고 또한 좀 며칠 있다가 평양성까지 뺏기고 왕이 지금 국경 압록강 남쪽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한편으로는 긴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뭘 의심하냐 하면 이거 혹시 그동안 조선이 우리 명나라한테 사대한다고 네. 잘 지내는 것처럼 했지만 지금 일본과 몰래 비밀리에 짝짝꿍 돼가지고 같이 함께 명을 치려는 함께 지금 쳐올라오는 게 아닌가. 왜? 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단시일 안에 평양까지 올 수 있는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네네. 그래가지고 뭐 조선을 돕냐 마냐 이런 논쟁이 있을 때 명나라 내부에서 이건 좀 조사를 해봐야 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참전을 하는데 예. 조선이 해명도 했고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국제 질서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우리가 아까 200년 이상 조선이 뭐 군사력도 별로 없이 나라의 안녕을 보장받은 데에는 북경의 중심을 둔 명나라의 중화 제국 질서 네. 이게 아주 굉장히 큰 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그 질서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일본이 갑자기 명나라를 치겠다고 오니까 어차피 치긴 쳐야 합니다. 네. 현재 전쟁은 한반도에서 벌써 벌어지고 있는데 조선이 누구냐 하면은 아까 속국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명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번국, 울타리 나라. 네. 요새 말로 말하면 이거를 제일 좋은 게 위성 국가예요. 그 새들라이트 컨트리라고 위성 국가죠. 예. 자, 근데 조선이 일방적으로 당한다고 해서 아이 뭐 조선 애들 너무 준비를 안 했네 하고 이거를 방치했다가는 저 일본 애들이 압록강을 넘어서 요동을 지나 북경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명나라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참전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이를테면은 뭐 조폭 영화에서는 속된 말로 뭐 나와바리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거는 점잖은 이제 그 공영 방송이니까 영역이라는 게 있죠. 해주시죠. 영역. 예. 그러니까 명나라 쪽에서 볼 때는 제국이 딱 있고 지금 중국 땅에 있고 그 동서남북에 이제 속국 번국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 북경이랑 가장 가까운 동쪽의 한반도를 그냥 방치한다. 이거는 명나라 자기들의 그 안위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참전을 하는 것이죠. 네.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너무 흥미롭게 지금 저를 비롯한 우리 청취자들이 함께 듣고 계신데요. 이어지는 질문은 조금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 네네. 시간에 또 네네. 추가로 네.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해주신 이야기 듣고 조금은 아프고도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명과 조선의 관계 또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지 요거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우리가 국제 전쟁으로 좀 보자. 예. 또 그리고 그런 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고 그런 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진왜란을 단순히 한 400 몇십 년 전에 발생했던 그래서 현재 우리와 관계없는 단순 과거형으로 보지 말고 네. 요것을 지금으로 끌어와서 뭐 영어 문법에 있지만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임진왜란은 단순히 뭐 히데요시의 망상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2000년간 내려왔던 중원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패러다임에 대해서 처음으로 남쪽에서 도전한 사건이에요. 네. 임진왜란 때만큼은 조선 명연합군이 일본군을 막을 힘이 됐어서 다행히 우리가 강토를 지켰죠. 네. 일본이 실패했고 정확히 302년 뒤에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일본이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는 것도 그전까지는 중국에 속해 있었다. 속국인데 이제는 일본이 망했네. 청나라가 물러갔네. 우리가 일본에 속해버린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명권이 이제는 일본 중심과 중원 중심으로 양분된 건데 이 패러다임이 지금 2020년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른바 G2 시대. 155마일 휴전선을 연장하면 지금 전운이 감도는 타이완 해협, 필리핀 북쪽, 동북쪽으로는 홋카이도하고 사할린 남쪽, 네. 쿠릴 열도까지.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명권이 일본의 축을 둔 해양 세력하고 그 중원의 축을 둔 대륙 세력하고 임진왜란 전까지는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네. 전부 대륙 세력이었어요. 전부 말 타고 내려오는 애들인데 임진왜란이 그런 면에서 보면 뭔가 청일전쟁의 전조 역할을 했고 그 이후 일본의 뒤를 이은 미국이 강력하게 부상하면서 네. 동아시아 지금 역학구도가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역사라는 게 현재라는 걸 아마 피부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못다한 질문과 답변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야기 또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계승범 교수님과 임진왜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침을 먹은 뒤에 어머님께 하직을 고하니 잘 가거라.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어라 하고 두세 번 타이르면서도 헤어지는 슬픔을 말하지 않으셨다. 이순신의 난중일기 가운데 가보년 정월 12일의 기록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양방원의 연주 더 타워 오브 이터니티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